네, 이게 경제다 시작합니다. 오늘도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짧게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삼성 이건희 회장 예. 와병 6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지금 뭐 정쟁의 추모도 이어지고 있지만 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평가도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요. 우리 최백은 교수님은 고 이건희 회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저는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요. 네. 그냥 단순한 평가보다도 예. 향후 그러니까 삼성이 어떻게 우리가 좀 발전적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가 이 방향에 맞춰서 좀 이제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예. 예, 그게 아마 그러니까는 뭐 돌아가신 분도 그런 걸 원할 거고요. 그렇죠. 그랬을 때 삼성이 이건희 회장 때니까는 양적으로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규모는 굉장히 커졌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 이전과 이후를 제가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전에는 한 슈퍼마켓 수준이었었는데 한 백화점 수준으로 이제 그러니까 바뀐 거죠. 그 정도로. 예. 이제 규모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커졌죠. 지금 뭐 브랜드 파워가 세계 5위라고 하던데요. 삼성이. 예,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했는데 사실 삼성을 지금 먹여 살리고 있는 게 우리가 이게 반도체이고요. 예. 반도체를 사실 만든 게 사실 이건희 회장이나 다를 바 없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만든 게 벌써 우리가 한 40년 전에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좀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특별하게요. 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에 저희 과거에 했던 경영 방식이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시대, 즉 21세기에 맞는 소위 말하는 뉴 삼성을 만들지 못하면 저는 굉장히 위기에 봉착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과거의 삼성을 만들었던 것이 미래의 삼성의 발목을 잡는 이런 이제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에 전 놓여 있다고 평가하고 싶어요. 예, 앞으로가 중요하다. 신산업 예. 개발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어록도 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예. 뭐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정치는 465, 관료는 365, 기업은 2류다 이런 말도 기억나고, 천재 한 명이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뭐 이런 말들. 이런 어록 같은 경우는 우리 최백은 교수님도 참 공감을 하시겠어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 삼성 정치가 4류고 기업이 2류고 했을 때 예. 제가 볼 땐 뭐 우리나라 재벌 기업은 사실 뭐 정치하고 불가분의 관계였었기 때문에 불가분의 관계였던 점에서 거기서 이렇게 급수 차이가 이렇게 있었는가에 대해서 뭐 사실 뭐 동의하기 좀 힘들긴 한데요. 기업도 같이 사류다. 특히 재벌 기업 같은 경우. 예. 그렇게 이제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지 이제 삼성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요. 예. 변화 방향이 확실할 때, 확실한 게 변화 방향이 확실해졌을 때 그냥 굉장히 과감하게 이제니까는 투자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변화 방향이 확인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들어가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해서 현대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아주 무모할 정도로 그러니까 소모 수백 마리 끌고선 북한도 가고 했던 것인데 대북 사업에 삼성은 대북 사업이 없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불확실성이 있으면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지금 하나의 기업 경영 방식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어요. 앞에서 누가 확인된 사업에 되게 진출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변화가 확인되면 굉장히 신속하게 움직이고 그 변화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참여하려고 하고 있죠. 그런 이제 것을 사실 뭐 어록으로 사실 나타났던 것들인데요. 예. 뭐 그런 면에서 또 삼성이 또 장단점까지도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또 하나 좀 과제가 남은 게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이제 뭐 국정농단 재판도 있고 승계 과정에서 그 불법 편법 재판도 아직 남아 있고,
이런 면도 있고 또 어제 오늘 계속되는 언론 보도가 지금 이건희 회장의 주식 가치가 뭐 18조 원이 넘고 근데 여기에 대한 상속세만 10조 원이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요. 예. 앞으로 경영권 승계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에 대해서? 뭐 그 주식 가치만 그 정도 되는 거고요. 예, 예. 뭐 포브스 같은 데서 한 25조 될 거라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부동산 뭐 이런 것 등등까지 해가지고요. 그리고 왜 저 차명 계좌인가요? 그것도 뭐 1000건 예. 넘게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도가 이제 됐죠. 그 현재 지금 드러난 주식만 이제 그 정도 된다는 것이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봐요. 이 지금 삼성이 그동안에 그러니까 3세까지 내려오는 세 번째 지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 이재용 부회장까지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그 부를 상속하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중간중간에 전환사채 사건 섞어 무리를 많이 뒀는데 예. 마지막 단계에서 그러니까는 경영승계하는 데 속에서 어차피 이재용 부회장의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일이 현금이잖아요. 예,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게 4대를 내려갈 때는요. 이게 그 합법적으로 해가지고는 상속되기 힘듭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삼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시스템식으로 예. 그러니까 뭐냐 쉽게 얘기하면 이씨 집안이 그러니까는 능력이 있으면은 계속 경영을 하는 거고 예. 능력이 없으면 그러니까 능력자에 의해서 경영을 맡길 수 있도록 해도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좀 저는 만드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전문 경영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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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과제다라는 거. 더 이상의 뭐 그야말로 그냥 세습을 위한 세습은 안 된다. 앞으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이렇게 황제 경영식으로 하게 되면요. 그렇죠. 하다가 만약에 그 총수 일가가 만약에 어떤 무슨 어떤 일루냐 가지고 그 경영에서 손 뗄 때 예. 그 혼란은 굉장히 우리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요.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오너 리스크 이것도 맞습니다.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시간이 또 모자랄 것 같아서 우리 저 전셋집 얘기 먼저 좀 할게요. 예, 순서를 좀 바꿔서. 요즘 뭐 전셋집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 특히 서울 뭐 경기도 같은 경우 그런 보도가 계속 되고 있고. 홍남기 부총리도 뭐 전세 난민이다. 최악의 전세 난민 이런 얘기 많이 들리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이 전세 난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책 실패의 결과입니다. 정책 실패다. 예, 정책 실패의 결과인 거고요. 예.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된 것도 자업자득인 거고요. 예. 자업자득인 거고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요.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이 잡혀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인위적으로 그러니까는 부동산 시장 부양 안 하겠다. 예. 그게 이제 가계부채 폭증시켰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총량제라는 것도 그러니까는 도입을 하고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투기적인 불로소득은 용해 안 하겠다. 예.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 볼 때는 다 지켜지지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대책 24번인가 대책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적 부양 안 하겠다. 불로소득 안 된다. 이게 결과적으로 안 됐다. 실패했다.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제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써왔었어요. 정상화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안정화. 근데 정상화를 처음부터 썼으면은 정상화라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택 보급률은 충분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그러면 다주택자가 집을 좀 내놓게 해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내놓게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주택을 매입할 수 없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공공 그러니까는 양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공급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초기부터 강하게 추진이 됐으면은 지금 전세난 같은 것도 안 생긴다고요. 예. 그리고 이 전세난의 일부 원인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 주택을 지금 그러니까는 이 매수를 막 하다가 매수 광풍이 불다가 지금 잠깐 이게 매매 시장이 진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일단은 그러니까 유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에서는 이걸 뭐 그러니까 저금리 유동성 탓하고 그러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부터 저금리 유동성의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특히 이제 기재부가 뭐냐면 부동산 정책을 그러니까 이거를 적정하게 좀 그러니까 좀 이게 꺼지지 않게 가격이 꺼지지 않게 이렇게 유지하다 보니까는 결과론적으로는 계속해서 허업만 계속 남발을 하게 됐죠. 허업만 남발을 하게 되고 그 결과가 지금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간에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그러니까 사과를 해야 되고요. 공직자가 사과를 할 땐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김현미 장관은 좀 애를 쓰는 좀 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 당사자들이 저는 책임지고 저는 자리를 좀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재부 총리도 그렇고요. 예. 그리고 나서 뭐냐면 지금이라도 뒤늦게 정상화를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깼을 때요. 예. 계속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고집 피우기보다는 첫 단추를 처음 다시 잘 끼워야 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정상화가 되어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사과와 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리를 내놔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해임하라는 이런 청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은 제가 그동안에 몇 차례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하고 칼라가 맞지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러니까는 중산층을 위한 그러니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도 예. 확충을 하는데 그걸 공개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장관이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의 저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거부를 하면서까지 그 장관직을 저는 유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하고 안 맞으면 본인이 그러니까는 옷을 벗어야 되는 거죠. 그게 저건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문재인 정부하고 경제 철학이 맞지 않으면은 본인이 사실은 그 직을 계속해서 고집 피울 필요는 없는 거죠. 예, 뭐 그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이 전세난이 심각해진 이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부에서 월세 세액 공제라든지 뭐 공공임대 확대 같은 대책, 그리고 또 지난주인가에 뭐 표준 임대료제도 좀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저는 그거 다 미공책이고요. 예. 당분간은 피해가 그러니까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그러니까는 저는 도덕적인 예의가 예. 사과를 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뭐냐면은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제대로 방향을 잡겠다. 그러니까 장기 공공 임대를 그러니까 중산층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좋은 곳에 많은 을 하겠다. 네. 그거를 그러니까는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집을 내놓게 하겠다. 네? 투기적인 블루스톡을 그러니까는 없애도록 하겠다. 이걸 분명하게 그러니까는 제시해주고 그걸 추진할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뭐냐면 저는 공직자의 예의라는 것이 본인이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지난 수년간 쭉 추진하면서 했던 뱉은 얘기들 있잖아요. 예. 뱉은 얘기들을 지키지 못할 때는 거기에 책임을 져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게 공직자의 저는 예의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전세난에 대해서는 뭐 미봉책 필요 없고 뭐 당분간의 어떤 피해는 막을 수 없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누누이 강조하셨듯이 뭐 다주택자에 대한 뭐 보유세 강화라든지 이런 등등의 대책, 공공주택 확대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지금 보면은 뭐 미국, 인도 이쪽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유럽 쪽이요 다시 엄청 폭발적인 이 확진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막 4만 5만 명씩 나오네요 요즘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4분기 세계 경제 회복 흐름이 이거 심상치 않다, 둔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 내놨다면서요. 예. 그게 우리가 뭐 그 1, 2분기 때 잘 경험을 했었던 거잖아요. 경험했었던 건데 경제가 워낙 안 좋아지니까는 그냥 경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이 사태까지 다시 오게 된 건데요. 사태까지 오게 됐는데 유럽이 지금 뭐 100만 명이 넘었으니까요. 확진자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봉쇄도 지금 이제 이미 도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사실 저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리스크들이 지금 많이 잠복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국내는 별로 안 알려져 있지만은 그린스완이라는 이런 게 해외에서는요 주요 금융기관들에서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린스완이요? 저 블랙스완 말고요? 블랙스완이라고 해서 왜 우리 경제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경제 악재 이럴 때 블랙스완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금융위기 때 우리가 사용했었던 거잖아요. 금융위기 때를 비유해가지고요. 근데 그린스완은 뭐냐면은 그린이라는 게 이제 생태 저거니까요. 이게 이제 그 기후 변화라든가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를 가져올 거라 이거예요. 기후 위기가 금융 위기를 가져올 것이다. 기후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올해 이제 팬데믹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3월달에 그러니까 이 금융시장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 한번 출렁거렸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충격이 앞으로 그러니까 좀 이제 그러니까 이 빈번하게 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올해 그러니까 막 홍수가 굉장히 장마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장마가 길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개인들 집이 침수되거나 자동차가 침수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험회사에서 그 보험료를 많이 변상을 해줘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예. 보험회사가 부실화가 된다 이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실기업들이 증가하고 앉아 있거든요. 예. 경기가 안 좋으면서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은행들도 그러니까 부실화가 될 수 있고요. 아. 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기후 변화가 과거보다도 지금 이제 그러니까 더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기후 변화가 이제 그러니까 금융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각국 예. 중앙은행들이 이런 거를 지금 이제 국제결제은행에서 계속해서 두 번이나 계속 경고를 지금 내보내고 있어요. 아, 예. 내보내고 있는데 중앙은행은 실타는 다시 바닥이 난 상태고요. 아, 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리스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리스크들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고화돼 있는 상황인데 아, 예. 팬데믹은 지금 진정되긴커녕 지금 그러니까 재확산이 지금 이게 되고 있으니까요.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여기다가 예. 기후 변화 문제가 뭐 우리가 내년에 또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될지 맞아요. 예. 기후 변화 문제가요. 예. 어떻게 다가올지 예. 이것도 사실 우리가 뭐 정확히 예측하기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홍수, 장마뿐만 아니라 왜 지진 같은 것도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각종 위기. 그렇죠. 이거 완전히 경제가 파멸이 돼 버리니까 이런 경우에. 그렇죠. 아, 그래서 이 그린 스완이라는 용어가 또 새로 생겼군요. 예. 기후 위기가 이제 금융 위기를 촉발한다는 이런 뭐 얘기. 금융위기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도 가져온다 이거죠. 그렇죠. 예, 경기 침체. 예를 들어서 기후 변화가 그래가지고 농산물에 그러니까 굉장히 타격을 입힐 수가 있잖아요. 예. 타격을 입히게 되면 식량 우리가 이제 이 인플레이션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식량 위기도 올 수 있고 예.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가 경제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영향, 과거와 달리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그렇네요. 예. 이걸 경고하는 거죠. 자, 이 세계 경제 회복 조금 좋지 않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짧게 한 1분 정도로 중국하고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전망이 좀 있습니까?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어차피 지금 이제 이 코로나 방역의 어쨌든 그 성과가 예. 성장률에 이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해요. 예. 1분기에 중국 성장률이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최악이었죠, 뭐 전 세계에서. 예, 최악이었었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어쨌든 간에 그 코로나 문제를 제압을 하면서 국내 경제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어지고요. 예. 어느 정도요. 예. 그리고 재정 투입도 많이 되면서 어느 정도 됐는데, 중국은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문제도 있기도 하지만은 미국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요. 예. 지금 이제 자립화를 굉장히 이제 추진을 하는데, 예. 그 자립화가 그러니까 성과가 나올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구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재정 투입을 가지고 이 팬데믹 이전에도 그러니까 재정 투입을 가지고 경제를 사실 유지를 해왔거든요. 예. 민간 부분의 성장은 거의 멈춘 상태였었어요. 예. 코로나19 이전에도요. 예. 그런 점에서 재정이 아직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니까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채를 가지고 성장하는 건 전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렇죠.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외 환경이 나빠지니까는 대외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더군다나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가계 소비나 지금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어렵다 보니까 지금 내수가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해야 되는데 홍남기 부총리의 기본적인 관점이 그러니까 뭐 기업에다 되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수출도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4분기에요. 예. 커지고 있는데다가 지금 그러니까 내수도 그러니까 지금 뭐 회복이 지금 불충분하고요. 알겠습니다. 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요즘에 뭐 대기업들 실적 발표 속속하고 있는데 뭐 삼성, LG, 뭐 현대차 등등해서 생각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우리 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라는 거. 예. 이게 좀 빨리 살아나야 될 텐데. 근데 우리나라 뭐 예. 대기업들 같은 경우 실적이 강한 것도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뭐 2분기, 3분기에 지금 그러는 거고요. 예. 지금 이후에는 그러니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앞으로는 또 불투명한.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벽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